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세통 2515 칼리지의 최병철 원장입니다. 부의 인문학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마이클 포터에게 배우는 부의 원칙 두 번째 시간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이클 포터라고 하면 경영학의 아버지를 우리가 흔히 피터 트러거라고 하는 분을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와 쌍벽을 이루는 또 한 분의 전략의 아버지라고 불려지시는 분이 바로 마이클 포터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마이클 포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부의 원칙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 없이 움직이는 것, 그것은 오히려 빨리 망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던 대표적인 분이시기도 합니다. 이분은 어떤 전략을 우리가 수립할 때 필요한 요소로 해서 파이브 포스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고 산업의 전략적 분석을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렇게 소개해낸 분으로도 알려져 계신 분인데, 이분 저자는 이분이 이야기한 그 내용들을 가지고 이 부를 증식시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 전략의 5가지 요소가 신규 진입의 위협, 그리고 라이벌 기업 간의 경쟁, 흔히 우리가 이제 블루오션이나 레드오션이나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공급자의 교섭력, 그리고 구매자의 교섭력. 여기서 구매자라고 하면 이제 흔히 소비자를 이야기합니다. 이 소비자가 가지는 파워, 이것이 어느 정도 통제력 하에 있느냐, 그리고 대체 위협, 이 5가지 요소에 대해서 전략적 검토를 하고 거기에 어떤 계획들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기업의 수익성은 이미 정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정해지죠? 라이벌이 있느냐 없느냐, 다른 경쟁업체가 신규 진입하는 것이 쉬우냐 아니면 어려우냐, 뭐 이런 등등의 어떤 것으로 해서 어떤 기업들의 수익성은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면 수익성이 한계가 있는 기업들에 투자할 일이 하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 지금 증권업의 대략 40.9%, 이게 수익률입니다. 식음료가 37.6. 여러분들 우리나라 지금 굉장히 먹여 살리고 있다고 하는 이 반도체가 대략 20%에서 23% 정도의 수익률을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항공산업 이런 것들은 지금 5.9%의 수익률을 가진다라고 하죠. 참고로 우리나라 제조업의 지금 평균 영업이익률이 제가 알기로 2.3%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이런 등등의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주식을 사든 아니면 어떤 투자를 하든 아니면 하다못해 아파트 한 채를 사더라도 그런 산업이 진출해 있는 지역에다가 그런 투자들을 할 수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런 투자를 하게 되면 위험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면서, 지금 화면에 보면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잘 아시죠? 토끼와 거북이가 육상에서 달리기를 하자고 해서 토끼가 자만해서 잠이 들었고 덕분에 거북이가 이기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어려서부터 많이 들었고, 이것이 우리가 가지는 어떤 사고를 형성하는 데 매우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토끼가 한번 져봤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잠을 자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거 학습 효과라고 부르는 것인데, 이랬을 때 우리가 그 거북이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할 거냐 이 말이죠. 더 열심히 해라, 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더 열심히 해라,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제도권에서 교육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뭐 더러 토끼에게는 넌 뭐 좀 약자를 배려해라, 뭐 이런 류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고 치면 이거 맞지 않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기본적으로 이 장소를 바꿔줘라. 그러니까 거북이는 토끼에게 이제 수영을 게임으로 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굉장히 뭐 재미있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이렇게 한번 돌이켜서 깊이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음에 하이에크에게 배우는 부의 원칙이라고 해서 제가 세 번째 메시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하이에크라고 하는 사람은 이 1944년도에 이 노예의 길이라고 하는 이 책을 쓰신 분인데요.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해서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짧은 문장 하나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지금 시사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마 느끼고 계실 텐데요. 예를 들면 요 근자에 임대료를 상한으로 정해 놓는다든지 또는 최저임금제라고 하는 것을 실시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것들이 결국 선의로 되어져 있지만 이것의 궁극적 도착 지점은 지옥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말도 안 된다고 다들 생각을 했던 것들인데 이것이 40년 정도가 지난 후에 대처나 레이건 정부 때 채택이 되고 이제 이것이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가속화시키는 데 역할을 하게 되는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추수감사절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지도자가 미국에서 이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가 각자에게 토지를 할당해주고 알아서들 먹고 살아라 이렇게 해서 무한 자유경쟁을 그냥 이렇게 시켜줬더니 다들 풍년이 들고 이렇게 해서 그것이 감사해서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오쩌둥 이야기를 하는데 중국이 공산주의 체제에 자립갱생해서 그 시스템으로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주창했던 것이 이제 문화혁명이라고 보면 그 당시에 이 마오쩌둥이 이 참새 때가 우리 인민들의 식량을 갉아먹는다라고 해서 참새를 다 잡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뭐 쥐도 잡아라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참새가 없어지니까 이런 곤충들이 많아지면서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 당시 뭐 4천만 명이 굶어 죽고 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 하이에크를 만났다고 하죠. 마오쩌둥이 만나서 물어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우리 인민들이 굶어 죽지 않고 배부르게 먹고 살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했더니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했다고 하는 것이죠. 백성들이 농사 지은 그것을 그네들이 자발적으로 거래할 수 있고 소비할 수 있도록 해줘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고 그것 때문에 이제 나온 것들이 흑묘백묘론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일명 선부자론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그래서 나오게 됩니다. 누군가는 먼저 부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기에서 어떤 여러 가지 낙수 효과도 볼 수 있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검은 고양이면 어떻고 흰 고양이면 어떠냐 쥐만 잘 잡으면 되지 이 논리가 이게 나오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선의로 포장되어져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 이것은 결과적으로 시장의 여러 가지 상황을 악화시킨다라는 이야기도 이분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시장은 도덕적으로 무엇인가를 보상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과로 보상을 하는 것이지 도덕으로 보상하지 않죠. 뭐 그분 논리대로 책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왜 만약에 도덕으로 보상을 해야 된다고 치면 왜 매춘부가 청소부보다 소득이 높으냐? 왜 술집을 하는 사람, 유흥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소득이 직장인보다 많으냐라고 반론을 제기하면서 결국 시장은 절대로 도덕적으로 보상을 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왜 사람들은 이 자유를 버리고 노예의 길을 선택하느냐라는 이야기를 이 노예의 길에서 이 하이에크가 설명을 해놓고 있는데 기본 이 일반 사람들은 책임지는 거 싫어한다. 그리고 경쟁하는 거 싫어한다. 때문에 그네들은 기꺼이 자유를 선택하지 않고 노예의 길을 택한다라고 쓰여져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떤 현상들을 잘 알고 있다면 우리가 이 부를 늘리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런 이야기죠. 예를 들면 책임지는 거 싫어한다 이 말이죠. 경쟁하는 거 싫어하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임대료가 비싼 곳에 그렇게 들어가려고 하지 않죠. 임대료가 싼 곳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만약에 내가 책임을 많이 져야 할 일이 생긴다면 책임을 많이 지는 곳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심리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책임을 져야 할 일이 많고 경쟁이 심한 곳에, 경쟁이 진입장벽이 높은 곳, 그런 곳에 들어가면 오히려 부가 증대된다라는 이야기를, 그것의 어떤 이 지혜를 이 하이에크에게서 배웠다라는 이야기를 이 저자가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경제민주화는 결국 경제 침체를 가져왔다. 프랑스가 대표적으로 실패했다. 프랑스가 부자 증세를 했더니 거기에 부자들이 대거 인근 국가들로 망명을 가거나 이렇게 해버리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임대료 이야기들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임대료 상한제라고 하는 것을 실시를 하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임대료가 더 이상 올려받지 못하니까 집에다가 투자하지 않는다. 그랬더니 건물이 노후화되더라. 건물이 노후화되어지니까 그 지역 전체가 슬랭가로 변해버리더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고 그 지역 자체가 문제가 되어지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찬반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 이 책의 저자는 그런 관점에서 재테크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실 만한 내용으로 소개를 좀 드린다면 이제 부동산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죠. 부동산 지금 이 세계 경제가 이 코로나19 사태 관련해서 지금 급격히 침체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부동산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 저자는 이 부동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책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비드 리카도에게 부동산을 배운다라고 이제 적어 놓고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서울에다 집 사야 된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유는 뭉침의 힘이 작동된다. 뭉침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전에는 이 노동비가 쌓이면 우리가 중국으로 갔다가 지금 베트남으로 이동하고 캄보디아로 이동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인건비 단순히 노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가 지금 이 세계화 되어지면서 얼마든지 이동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수익성이 그런 노동비, 인건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혁신성에서 나온다. 그 혁신성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우수한 인재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인데 그것은 어떻게 방법이 없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부가 어디서 창출된다? 새로운 혁신적인 어떤 아이템이나 이런 비즈니스 모델에서 돈이 나오는데 그것들은 어떻게 찾아갈 수 없는 것이다. 많지 않으니까 그렇겠죠. 그러니 그네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데이비드 리카도가 이야기하는 비교 이론이나 또는 노동가치설 또는 차익지대론 이 세 가지의 이론들을 여기에 접목시켜서 설명을 해놓고 있는데 굉장히 근거가 저는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집을 사야 하는 이유는 지금 대한민국의 이 어떤 시너지라고 하는 이분은 지금 뭉침의 힘이라고 표현을 해놨던데 이것이 작동되는 지역은 유일하게 서울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뭉침의 힘이 작동되는 데는 세 가지가 필요한데 첫째는 혁신적 인재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 편리해야 된다. 사는 것이. 세 번째는 교육이나 문화적 환경이 잘 구비되어져 있어야 한다라고 소개를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네들이 모이려고 하는 곳, 이곳이 이제 서울이니까 거기에 집을 사라 이런 이야기고요. 뭐 이거 외에도 서울에 집을 사야 한다라는 이야기는 여러 전문가들이 공유하고 있는 이야기인데 그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인구가 감소되어지는 시기로 들어갑니다. 특히 생산 가능 인구는 이미 줄기 시작했죠.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는 서울이라고 하는 지역이 서울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만의 관심 지역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가지는 관심을 가지는 지역으로 바뀌어버렸다. 때문에 서울의 집값은 단순히 서울에 사는 사람들의 문제만이 아니다. 때문에 우리 대구에 산다거나 뭐 부산에 사는 사람들이 서울로 진출하려고 하니까 서울은 이제 1000만 명이 경쟁을 하는 지역이 아니라 5천만 명이 서로 들어가려고 하는 지역이니까 당연히 집값이 올라갈 것이다 라는 기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대로 혁신적 인재들이 다 집중되어져 있는 곳이기도 하고 또 문화, 교통 이런 부분에서 보면 누가 뭐라고 해도 가장 우수하고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지금 밑에 하단에 제가 그래프를 하나 띄워놨는데요. 서울 집값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근거들 중에 제가 조금 주의 깊게 한번 보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 있어서 책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제가 한번 소개를 드리려고 가지고 와본 겁니다. 여러분들 수도권 200만호 건설을 할 때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1990년대 초중반이었습니다. 노태우 정부 때 수도권 200만호 건설 사업을 진행을 했죠. 그럼 지금 2020년이니까 지금 그 당시에 지어졌던 그 엄청난 양의 아파트들이 대거 30년 이상의 수명이 넘어가고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0년 이상 노후된 아파트들이 그 다음 순서가 뭐죠? 재건축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재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질 텐데 당연히 재건축된 아파트들은 가격이 비싸게 분양될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구아파트와 신축 아파트 간의 이 대비, 이것 때문에라도 앞으로 서울 집값은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다. 심하게 이야기하는 분들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아예 진입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그 근거들이 있다 때문에 서울에 집 사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분이 하고 계시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절대 손해보지 않는다. 다만 사이클을 잠시 피해야 할 때는 피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비교 이론 노동가치설 차액지도론 간단하게만 설명을 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비교 우위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한번 설명을, 제가 표를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지금 WTO에서 세계의 이 교역을 증대시키고 이렇게 자유무역이라고 불려지는 어떤 이런 정책을 표기하는데 결정적 근거를 제시했던 사람이 바로 이 데이비드 리카도의 비교 우위론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기에 찰스네 집하고 톰네 집이 있으면 치킨하고 맥주를 생산하는데 찰스네 집은 치킨은 5시간이 소요가 되고 맥주는 1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톰네 집은 6시간, 2시간이 소요가 되면 단순 비교하면 찰스네 집이 치킨이나 맥주 두 가지에 있어서 경쟁적 우위에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졌을 때 여기에서는 교역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건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선진국이나 중진국, 후진국들 간에 경쟁의 우위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거의 없다고 봐도 되겠죠. 월등히 선진국들이 우월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교역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근거를 제시한 겁니다. 예를 들어 맥주라는 것을 보면 톰네 집은 찰스네 집에 비해서 2분의 1 정도, 그러니까 50% 뒤처집니다. 능력 자체가. 그런데 치킨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약 20% 정도 밖에는 열등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보면 맥주보다는 치킨에 있어서 톰네 집은 비교적 우위를 가진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톰네 집에 있는 이 치킨을 찰스가 수입해 주는 게 좋다. 대신에 찰스는 거기에 들어가는 5시간을 자기가 경쟁 우위에 있는 맥주를 만드는데 더 많이 투입을 하면 전 세계적으로 부가 증대되어진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찰스네 집은 이 5시간을 맥주에 투입을 하게 되면 생산성 자체가 월등히 더 높아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 우위에 있는 지역이 어디냐 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뭉침이 이미 작동되는 서울 수도권이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노동가치설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 설명을 하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짜장면집이 있다고 치면 대학원을 나온 사람이 뭐 할 일이 없어서 이제 이렇게 하다가 어디 가서 중국집 짜장면 그 면 빼는 기술을 배워가지고 짜장면집을 하나 차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예 진학을 안 하고 어려서부터 이렇게 짜장면을 배워가지고 두 집에서 짜장면을 만들어내는데, 마르크스가 이야기하는 이 노동가치설의 근거를 두고 한다면 대학원을 나온 사람이 만든 짜장면은 한 그릇에 2만원을 받아야 되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만든 짜장면은 한 그릇에 3,000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노동가치설의 핵심이죠. 왜? 결국에 가치라는 것은 노동에 의해서 창출되어진다고 보는 것이니까 노동의 수준이 곧 가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론이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으로 증명이 되어지는데, 그것이 이제 한계 효용 학파의 한계 효용론이죠.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은 생산자의 관점인 것이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대학원을 나온 사람이 만든 짜장면이거나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이 만든 짜장면이거나 관심 없다, 관계 없다. 그저 내가 거기에 어느 정도의 돈을 지불을 할 것이냐의 만족, 효용에 근거한 것이지 노동의 가치에 근거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러면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나 또는 부동산에 소비자들은 비싸거나 말거나 거기에서 효용을 느끼고 있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혁신적 인재들이 거기 모여 있으니 대기업들이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대기업들이 수도권을 떠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우수한 인재를 뽑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노동 가치설을 가지고 지금 서울에 아파트를 사야 한다는 논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재미가 있나요? 어떻습니까? 뭐 조금 제가 이 설명력이 부족해서 조금 어렵게 들리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알고 보면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액지대론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차액지대론이라는 이야기도 이것이 이 리카도가 영국 의회를 설득했던 그 이론으로 소개되어져 있는데, 프랑스하고 영국이 이제 전쟁이 끝나고 프랑스에서 밀을 이제 영국이 수입을 하려고 하니까 영국에 있는 지주들이 대거 반대를 합니다. 이유는 밀이 수입되면 밀 가격이 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밀 가격이 떨어지면 당연히 지대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주들이 반대를 하는 거죠. 이때 리카도가 의회 의원들을 설득을 할 때 썼던 이론이 바로 이 비교우위론이라는 것과 차액지대론이라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차액지대론의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만약에 밀을 수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거냐 이 말이죠. 밀을 수입하지 않게 되면 밀을 공급하기 위해서 척박한 땅에다가도 밀농사를 지으려고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척박한 땅에도 농사를 짓기 시작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1등급 땅에서는, 이게 땅이라고 하는 것은 농사가 잘 되는 땅이 있고 안 되는 땅이 있으니까 1등급 땅에서는 포대당 생산 시간이 40시간이 걸리고요. 2등급은 60시간, 3등급은 80시간이 소요된다고 칩시다. 그런데 모든 생산 행위에는 고정비가 동일하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고 치면 똑같은 노동력을 투입했는데 1등급하고 3등급에서 생산성 자체가 2배 차이가 나는 것이죠. 3등급 땅에는 반밖에 생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라도 당연히 돈을 다소 좀 더 주더라도 1등급 땅을 살려고 1등급 땅을 빌려서 농사 지으려고 할 것 아니냐 이 논리입니다. 그렇게 되면 1등급 땅이 2등급이나 3등급 땅 거보다 지대가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다. 어디까지 올라가겠습니까? 3등급 땅에서 지은 농사 대비했을 때 수익 총액과 지대를 주고도 남는 돈의 갭이 어느 정도 형성될 때까지만큼에 대해서는 무조건 지대가 올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2등급, 3등급 땅하고 1등급 땅하고의 임대료 차이가 생깁니다. 결국 1등급 땅을 가진 지주들은 앉아서 어부지리로 요만큼을 먹게 된다 이 말이죠. 그걸 차액지대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런 것들을 막으려고 하려고 치면 밀을 수입해야 된다라는 논리를 폈던 것이죠. 뭐 이해가 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자 그러면 지금 이 이야기를 왜 서울의 부동산이 올라가는 것에 이론을 접목을 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당연히 지금 서울에 올라가서 집을 사는 사람이 비싸게 주고 사더라도 거기에 집값이 더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양반이 저자가 이 책에 이렇게 소개를 해놓고 있는데, 뉴욕의 집 한 채를 팔면 다른 지역에 가면 18채, 뭐 심하게는 33채를 산다는 건데, 우리나라도 지금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한 채 뭐 대략 25억씩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30평형 기준으로. 이 아파트 한 채를 팔면 이런 중소도시에 가면 뭐 1억, 2억짜리도 아파트 많지 않습니까? 이런 아파트들은 거의 뭐 열 몇 채씩 사니까 거의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지대의 차액이 발생되는 그 속도나 폭, 이것이 큰 지역으로 몰리게 돼 있다. 그러니 서울에 집 사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쭉 설명을 해놓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 분양가 상한제라고 하는 것을 한번 고려를 해봤는데 우유를 최고가로 상한한 적이 있었다고 해요. 우유값을 일정 이상, 이게 이제 프랑스 혁명 때 일어난 일인데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는가 하면 우유값이 최고로 올라가는데 사료값이 비싸니까 나중에 사료값을 못 올리게 해버립니다. 결국엔 사람들이 사료를 값을 더 못 올리게 하니까 사료 공장을 문 닫아 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결국 우유가 생산량이 적어지면서 그리고 우유값이 폭등을 하게 되어지는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 당시 사료값을 올리고 이런 사람들을 단두대에다가 잡아다가 이렇게 처형을 시키고 뭐 이렇게 해봐도 결국에는 그걸 잡을 수가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무엇인가를 이렇게 상한하는 거 이런 것들은 결국 시장에서 접목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부의 인문학이라는 책을 지금 보고 있는데 결국 또 오늘도 시간이 벌써 보니까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 부의 법칙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세통 2515 칼리지의 최병철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